안녕하세요. 드디어 소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달에 조금 명확함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내리고 해도 되겠지. 물론 침튈 수가 있어, 앞에 있는 애들한테는. 중요한 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뭘까? 일단 이 질문부터 해보자. 소설은 현실일까? 허구일까? 허구가 뭐지? 원래 없는 거잖아. 근데 소설하고 그럼 거짓하고는 뭐가 다를까? 소설이 허구라며. 그럼 거짓말도 허구일까? 거짓말도 그럼 소설 범죄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해봤지. 얘들아, 조앤 롤링이라고 혹시 알아? 누구지? 해리포터 쓴 사람이지. 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 잘했대. 엄청나게 거짓말 잘했대. 그래서 그 마을에 막 어떤 일이 생기면 걔가 가서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을 막 하고 막 이랬대. 그러다가 어느 날 키를 엄청 큰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나 마을 어귀에서 키 엄청 큰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팔을 이렇게 벌리니까 여기에 막 새들이 막 접붙된 줄 알고 앉더라. 이거 완전 개구라죠.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하면서 새들이 여기 앉겠니? 키 크다고. 그래서 엄마가 롤링을 막 뭐라고 하면서 야, 너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맨날 그렇게 거짓말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늘 역을 했겠죠. 에이? 마이 도럴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그 지혜롭고 현명한 롤링, 이게 저 자서전에 나온다고 하더라. 조앤 롤링의 할머니가 헤이 컴온 롤링 컴온 마이 도럴 아니지? 마이 손자 도럴 막 이렇게 해서 불렀어. 불러가지고 롤링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써볼래? 라고 하면서 뭘 준 거야? 홍책을 준 거야. 노트를 준 거야. 할머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써도 돼요? 마음껏 쓰렴. 아까 그 키 큰 아저씨 얘기부터 마음껏 쓰렴. 그래서 어릴 때 그 롤링이 노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개구라들을 거기 쓰기 시작한 거야. 그게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쓰기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거야. 생각해봐. 해리포터 이야기는 신비의 세계고 마법의 세계잖아. 현실에서는 있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게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냐면 현실에 있음직한 얘기거든. 아이들의 이야기고 또 서로 어떤 어른들과 또 여러 갈등들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실제로 노트에 그렇게 쓴 거는 허구고 거짓말이지만 그게 현실에 있음직한 뭐니까 허구기 때문에 그게 소설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그리고 거짓은 허구랑 다른 게 뭐냐면 거짓은 목적이 있어. 내가 어디서 다른 말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뭐 책임을 피하기 위한 뭐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구,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소설 자체는 그런 목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교훈적 의도를 갖거나 또는 뭐 쾌락적 의도를 갖거나 이런 거는 문학의 목적이지 소설 자체의 목적이 아니야. 잘 들어라. 소설은 목적이 없어. 그러니 재미있게 읽어야 되고 자유롭게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소설 등등의 책을 멀게 하게 된 계기가 언제인 줄 아니? 독후감 쓰면서야. 독후감 쓰면서. 야, 내가 8살인데 7살인데 엄마가 나 잠이 안 와. 엄마 나 잠이 안 와요.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책 읽어주잖아. 옛날에 아주 거짓말하는 조앤 롤링이 있었단다. 그러면 롤링 개구라지 하면서 잤잖아. 그런데 나를 재우기 위해서 엄마가 책을 읽다가 옛날에 조앤 롤링이 있었단다. 자, 이 조앤 롤링의 이야기를 듣고 너 느낀 점을 A4 용지 한 장에 써서 제출해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후감이라는 걸 만나면서부터 책하고 멀어진 거야. 잘 들어야 되나? 내가 단톡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읽으라고 올려줬죠. 그 독후감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엄마도 이거 같이 읽어. 그럼 엄마도 보다가 삐삐삐삐 저기 경북 김치전사처럼 어머니 잘 지내시죠? 라는 느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책은 읽고 재밌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소설을 읽고 재밌게 느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는 내신에서 문제로 나오잖아. 잘 들어야 되나?
수능 문제에 이렇게 단편으로 나오는 또는 내신에 단편으로 나오는 소설은 그 소설 아니야. 그건 그냥 지문이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 다시 얘기할게. 소설 지문은 소설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읽어야 될 소설은 뭐냐면 집에서 심심할 때 유튜브 보려고 하는데 뭐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뭐 좀 심심할 때 이렇게 읽는 게 소설이고 풀어야 될 대상인 소설은 우리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건 소설 지문이지 뭐가 아니야? 소설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소설은 허구인데 뭐에 있음직한? 현실에 있음직한 허구입니다. 쓰세요. 131페이지 소설풀이 매뉴얼에 이렇게 씁니다. 소설은 허구인데 현실에 있음직한 허구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게 있잖아. 다 필요 없고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스토리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플롯입니다. 스토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보여? 다 보이지? 스토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카메라 잡히죠? 스토리를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죠? 플롯을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니? 구성입니다. 소설은 이 구성으로 플롯이라는 구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줬던 잠자기 전에 읽어줬던 그 동화책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소설로서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소설은 플롯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야. 이야기는 인과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에 어떤 왕자하고 공주가 살았는데 우연히 왕자가 숲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자빠자고 있는 공주를 보고 오 공주 오 예쁜데 그래서 우연히 공주의 이름을 물어봤고 우연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과성이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스토리죠. 왕하고 왕비는 결혼했다. 잘 살았다. 이게 이야기잖아요. 근데 플롯은 뭐가 있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었느냐? 인과성이 있어요. 소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에 따른 구성이 딱 정해져야 돼요. 옛날에 알쓸인잡이라는 코너에서 소설가 김영희가 나와서 자기 제자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거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A와 B라는 일이 있으면 이 현상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라. 그게 소설의 토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설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고. 잘 들어. 순환이대라는 혹시 소설 아나요? 순환이대.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오 다섯. 야 우리 반이 순환이네요. 그거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환이대라는 이건 안 써도 돼요. 순환이대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만도예요. 아들이 진수예요. 만도하고 진수 이 두 사람 이 이대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끌려가서 징용으로 끌려가요. 징병하고 징용이 무슨 차이 있는지 아니? 징용은 일을 하는 거고요. 뭐 철도 건설 이런 거고 징병은 싸우러 가는 거, 병사로. 그래서 뭐 건설하고 이런 뭐 작업자로 가다가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다가 팔을 하나 잃어서 장애인이 돼요. 얼마나 슬펐겠니?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에 끌려가서 징용으로 가서 자기 팔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5년 뒤에 6.25 전쟁이 딱 터졌죠. 전쟁이 딱 터지는데 아들 진수가 얘를 이제 징병돼서 가요. 그래서 그 6.25 전쟁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다리를 잃어요. 다리를 잃어. 그래서 목발을 짚고 가요. 진수는 이 사실을 몰라요. 만도는 아들 진수가 이렇게 다리 잃은 사실을 몰라요. 만도가 팔 한 짝 없이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보가 와요. 옛날에 전보라고 있었거든. 아들, 뭐 귀국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다리 다친 거 모르고 없는 거 모르고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 마을에서 그 기차역까지 가는 그 길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나와요. 외나무 다리가. 소설을 쓴 작가는 이걸 다 장치들을 다 소설적 장치 다 마련해 놨는데 글을 읽은 우리는 외나무 다리가 있건 뭐 철구가 있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소설 속에서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작가가 시인이 아무 시 하나 갖다 붙이지 않고요. 소설가는 아무 소재들을 갖다 쓰지 않아요. 다 인과성 있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만두가 진수보다 외나무다리를 막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역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연착이 돼요. 이것도 작가의 아주 필연적인 의도죠. 연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진수가 오기랑 기차가 연착이 됐다는 뭐 홍보가 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릴 때 뭐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아 맞다 우리 아들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고등어를 사줘야지 라고 하면서 고등어 무침할 고등어 구이할 거를 시장 가서 고등어를 하나 사요. 고등어를 그래서 이렇게 뭐야 새끼줄 같은 거를 이게 옛날이니까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고등어를 하나 사요. 그리고 고등어 사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자꾸 안 오는 거야. 그럼 고등어 들고 있다가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니? 막걸리나 한잔 할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등어 튼 상태에서 시장에서 뭐를 마셔요? 술을 마셔요.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외나무다리 건넜구나. 고등어 샀네. 맛있는 반찬 해주려나 보다. 술 마셨네? 많이 마시나?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무계획적으로 읽어내려 가는데 드디어 진수가 딱 도착을 했어요. 목발. 아버지 보여요. 고개를 돌려요. 미안하니까. 아버지도 팔렸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이게 옥소서 왔으니까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하겠냐. 내가 좀 더 내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 돌리는 상태에서 만도가 아들 진수를 봐요. 여기 경상도만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거를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진수야, 진수, 진수야, 야, 진수야, 네 다리가 와 일로. 네 다리가 와 일로 말이다. 화가 났구나. 근데 막 미칠 것 같죠. 자기 자식 다리를 조립했다. 막 됐다. 가자. 하면서 막 성큼성큼 앞장서서 그래. 목발 짚고 진수로 꼭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집에 갔잖아. 그건 스토리예요. 그래서 진수와 만수는 집에 도착해서 만수가 진수를 개패듯이 때렸다. 이러면 끝이잖아. 그럼 누가 이거 아무도 안 했지. 가다가 이렇게 서먹하고, 그러니까 진수는 만수한테 미안하고 만수는 진수도 화가 났고, 또 자기 인생, 우리 두 부자의 인생이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막 암담하기도 하고 둘이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마셨지 근데? 아까 뭐 마셨죠? 술 마셨죠?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만도가 가다가 몸 좀 잘 좀 하지. 고등부 가다가 오줌 마렵잖아. 왜? 얘들아 술 마시면 오줌 마렵죠? 자 재현이, 자 또 누구지? 딱 걸렸어요. 몇 명? 술 마시면 오줌 마렵죠? 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딱 걸리네요. 고3들 담배 피는 거 딱 잡아내요. 집중해서 문제 풀기하고 옆에 가서 야 라이터 줘봐. 이제 성냥 바로 잡아내듯이 술을 마시면 오줌이 마렵잖아. 특히 맥주가 훨씬 더 마렵죠. 그쵸? 새끼들. 술을 마시니까 오줌 마렵잖아. 그러니까 오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참치처럼 철거리면서 다 오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팔이 하나 없죠? 오른손에 고등어 들었죠? 오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나죠. 이게 케이크 상자면 땅바닥에 놓으면 돼. 근데 이거 고등어잖아. 흙묻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오줌을 내야 되니까 짚을 내야 될 거 아니야. 팔이 이 손으로. 그래서 이거를 땅에 내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얘한테는 막 화가 나서 주기도 싫으니까 하면서 이걸 입에 물라고 해요. 입에 물고 오줌 물라고 막 입에 물려고 하는데 진수가 그저서야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그 고등어 이거 주의소. 엄마 됐다. 주의소 아버지 주의소. 더 줬다? 그럼 오줌을 넣었어요. 오줌 넣었어?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요. 자, 술하고 고등어는 누가? 아들인 진수가 아버지인 만도에게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쵸? 이게 인과성이에요. 술을 먹이고 고등어를 산 이유가 케이크 샀으면 안 됐고 술 안 먹었으면 안 됐어. 술을 먹으니까 오줌이 마렵고 오줌을 넣으려고 하니
팔이 하나밖에 없는 만도에게 고등어는 되게 부담되는데 진수가 도와줬죠. 그리고 쭉 가요. 가다가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외나무 다리를 만나요. 진수가 다리가 나왔죠. 처음에 그 독자가 그리고 때 진수 다리 없는 걸 모르니, 다리 하나 탄짝이 없는 걸 모르니 그냥 지나갔는데 읽다가 저 다리 하나밖에 없는 진수는 외나무 다리 어떻게 건넜지? 라고 독자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독자가는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뒤를 쳐다보면서 어차피 외나무 다리 못 건너가니까 다리를 이렇게 걷어요. 그리고 진수 일로 해라. 업자. 아버지가 업고 건너면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한쪽 팔로 진수를 업고 진수는 아버지에 있던 그 고등어를 잡고, 이거 얼핏 보면 장님과 안전뱅이 그 이소구와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등에 진수가 드디어 업혀요. 뭐가 이루어졌니? 스킨십이 이루어졌죠. 서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몇 년이나 보지 못했던 그 둘이 서로가 살과 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알고 봤더니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미안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막 속상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없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 진수를 이렇게 업고 건너는 순간 아버지는 속으로 얘기해요. 아이고 나도 이래 팔이 아픈데 네 다리 저래가 네 세상 오해 살랐고, 아이고 이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진수는 아버지도 그런데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한테 내가 미안해서 어쩌노 하면서 둘이 미안해 하면서, 속으로는 미안해 하면서, 원래 경상도로 잘 표현 안 하거든. 속으로 미안해 하면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저 멀리서 산인데 목머리째가 이렇게 그려야겠네. 용이죠. 이거 뭐야, 쥐야? 무슨 저기 용머리째가 이렇게 이 두 부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면서 끝나요. 그 소설은. 이 용머리째 뭔지 아니? 나랍니다. 국가고요. 이 둘을, 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다리가 하나 잘릴 때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슬픈 우리 조국이에요. 용머리째가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두 사람이 뭘 잘못했니? 나라에 힘이 없어서 징용받고, 나라에 힘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면서.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개인의 순환이 아니라, 순환이 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그 시련이나 순환이 아니라 민족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슬픈 현대사, 슬픈 민족사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날아와서 빵 하고 병원 터졌어. 빵 하고 여기 학원에 빵 터졌다고 하자. 우리가 뭔 잘못이니? 우리가 뭔 잘못했어? 자기네들 영토 전쟁이고 이념 전쟁인데 우리는 거기서 슬프게 힘들게 수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백성이다. 용머리째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을 감싸줄 수 없었죠. 순환이대가 시사하는,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비극이지만 그 개인의 비극을 초래하는 조국의 연약함, 그리고 아무 역할도 못했던 그 당시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에 대해 작가는 경종을 남기는 거죠. 이게 순환이대 전체 들거리인데, 소설은 이런 거예요. 뭐냐? 아까 외나무 다리, 고등어, 술을 통해서 이게 정말 이 시계 바늘에 톱니바퀴에 끼듯 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구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잘 읽고 보면, 아까 나왔던 소재가 결국 이런 의미였구나. 여기에서 꽃이 피지 않았다는 건 뒤에 나오는 비극의 어떤 전초전, 복선이었구나를 알면서 이런 거랑 그냥 이야기 스토리 읽듯이 쭉쭉 이렇게 이런 거랑 차이가 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소설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단적의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그 전체 틀에서 진행이 되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날 여러분한테 시 얘기할 때 기억나니? 시는 뭐라고 했죠? 헐, 2주밖에 안 됐는데 시는 낯선 것이라고 했죠. 어느 자서도 참고서에도 없는 말입니다. 시는 본질이 낯설어야 돼요. 시가 상투적이고 시가 보편적이고 다 아는 사람이 그 시를 보고 다 이해할 것 같으면 그건 시가 아니죠.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손 교수님이 돌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새가 있고 그 새는 날지 못하는 새라는 이야기를 처음 끄집어냈을 때처럼, 소설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소설은 구성의 이야기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죠? 소설이 구성의 이야기라는 건 대학 가서 국어국문학과 1학년 때 소설을 결혼할 때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 쉽게 풀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애들 다 의대 가고 교대 가고 법대 가고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본질적인 걸 일단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그거는 소설의 본질이고, 이제는 우리는 지금 학생이잖아. 3년 내내 우리가 소설에서 문제를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다음에 소설 매뉴얼을 한번 써볼게요. 자, 소설의 매뉴얼입니다. 여기다가 쓰면 돼요. 여기 아까 좀 소설 쓰고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설이 딱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제목. 무조건 지문에서 소설 딱 나오면 무조건 제목부터 봐야 돼요. 제목은 소주상. 쌤이 제일 좋아하는 상이죠. 뭐 밥상, 술상, 상장, 표창장 다 필요 없고 소주, 그리고 소주상. 소는 뭘까? 소재. 주는 뭘까? 주제. 상은 뭘까? 상황. 금방 얘기했던 순환 이대는 순환받는 이대의 모습이잖아. 뭘 얘기해요? 이대라는 소재랑 순환받는다는 주제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면 이건 소재냐 아니면 주제냐 아니면 뭐 상황에 관한 이야기냐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목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속에 있는 보기를 먼저 봅니다. 얘들아, 왜 이게 보기일까? 보라고 보기죠. 보라고 보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이 보기 속에 이렇게 보기가 있거든요.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기 속에는 당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걸 쓴 작가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당시의 시대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순환이대 같으면 여기에 뭐라고 하냐,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이러면서 뭐가 된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설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빠르게 읽고 소설로 들어가잖아? 그럼 두 번 읽을 일이 없어요. 소설이 되게 지문에서 길거든. 짜증납니다. 소설 거의 막 한 페이지 반을 거의 읽고 문제를 딱 풀려고 보기를 딱 보는데 내가 읽으면서 추측했던 거와 다른 내용의 보기가 있잖아. 그럼 다시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다시 또 가서 소설에서 시간 엄청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또라이라고 합니다. 소설은 얘들아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읽어내야 돼. 그러면 보기에 입각해서 읽어야 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로 만약에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읽어 내려갈 때 나 나오면 이 사람은 지식인인데 식민지 사람이네. 고뇌는 어딨지? 여기서 아무 말도 없었다. 눈물을 흘렸다. 이게 고뇌인가 보다. 그러면 그게 답하고 연결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찾아야 되냐면 보기 보고 찾아야 돼요.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학은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봐야 돼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봐봐. 하나의 소설 가지고 여러 논문이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학교쌤이 A라고 관점을 해. 23일날 모의고사에서 서울시 교육청 문제 내는 놈이 B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난 내 머릿속에 학교생한테 A 관점이 있는데 그걸 A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어그러져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시각적이고 합리적으로 딱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생각들을 관점대로 지문을 읽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학교생한테 배웠던 거, 유튜브에서 봤던 거, 다큐에서 봤던 거, 친구가 얘기했던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빠르게 캐치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 문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뭐를 보느냐? 지문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우리 소설을 일주 반을 하는데 소설할 때마다 꼭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지문 속에서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물, 캐릭터. 인물에 뭐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인물에 무조건 동그라미. 인물 나오자마자 동그라미. 여러분들 선배들, 내 제자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소설을 공부했던 제자들은 시험 보고 갖고 오면 다 뭐가 돼 있냐면 소설 부분에 동그라미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 나왔어요. 나. 여기 또 나 나왔네. 나는. 나를 위한. 나나나.
나 이거 뭐 눈 내리니? 나 한 번은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나올 때마다 다 동그라미 치면 헷갈려. 이게 인물에 동그라미 치면 좋은 게 뭐냐면 특히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맛을 못 봤지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구몽이 있다? 구몽에서는 주인공이 양소유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일어나죠? 동그라미 칩니다. 양소유가 그 전에는 뭐였냐면 성진이에요. 이게 꿈속 이야기인데 성진이 꿈을 꿔서 양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성진하고 양소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진 그 지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와요. 그리고 나오다가 성상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장원이 양장원께서 뭐 이런 말 나와요. 이거 동그라미 안 치잖아? 그럼 이거 여러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양소유가 꾸기 전에는 성진이었고 양소유가 말하면서 그고 그가 성상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성상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자리예요. 근데 봐봐 동그라미 딱 쳤잖아 성상에 사람이니까 또 성상이 말하기에 성상 동그라미 쳤잖아. 그럼 벌써 밑에 뭐가 나와요? 여기가 우리나라 조선이 배경이 아니라 중국 배경인 걸 알 수가 있죠. 성상은 조선에는 없으니까. 이건 내신에도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를 조선을 배경으로 했다고 땡이에요. 성상은 조선이 없어요. 시랑 성상 이런 것 다 중국 벼슬이고. 그 다음에 장원은 뭐냐면 그 땅을 넓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원이라고 불러요. 우리 뭐 지주라고 부르듯이. 일단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울러 동그라미 쳐놓잖아. 얘하고 얘가 서로 적대적이네. 얘하고 얘가 서로 갈등이네. 얘를 동조하는 애는 얘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시각적으로. 이게 동그라미를 안 쳐놓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 쭉 읽다가 아까 그 사람 누구였지 하고 또 돌아가게 되는 사태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명확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구겠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겠죠. 누가 반동적 인물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구겠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과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볼 수 있으니 인물의 동그라미 치는 건 필수예요. and 이게 사건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나오면 특히 시간이 흘러간다거나 공간이 흘러간다거나 중략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뭐 하냐면은 그렇게 박스를 만들죠. 박스. 독서가. 만약에 이게 소설이다, 소설지문이다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소설지문이다라고 하면 쭉 가다가 3년 전 일이지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막 얘기하다가 3년 전 일이지만 여기 잘라요. 그럼 여기 3년 전 일이 나오죠. 이게 역술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놓으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건 비문학 지문인데 1, 2, 3, 4, 5분단 이렇게 나오죠. 박스를 나눠서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이렇게 나눠보면 사건의 전체 개요를 보기가 훨씬 편해요. 아울러 아까 얘기했듯이 역수행인지 수행인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있어요. 박스가 명확히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박스가 한 8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답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이렇게 나와요. 벌써 이게 장면이 여러 개 바뀌죠. 이건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나눴냐 안 나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있어요. 김동기 영마라는 거기 보면 나오는데 여기 집이에요. 여기는 뭐 방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은 화기애애해요. 근데 방에 있는 사람은 되게 차가워요. 벌써 보세요. 두 공간이 대립이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차가워. 여기 다 따뜻해. 이 둘의 극명한 대비가 나오죠. 그럼 답지에 뭐라고 나와요? 대비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배경을 대립적으로 설정하여 이렇게 딱딱딱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를 이렇게 제대로 잘 쳐내려 하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 좀 하셨겠네. 자,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풀기입니다. 자, 풀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나와요? 끝까지 나오나요? 풀 때 풀이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국어는 몇 대 몇? 다시가 있죠. 몇 대 몇? 누구 수능시험 볼 때까지 그거 기억하고요. 대학 가서 뭐 주관식으로도 많이 보고 할 텐데 살면서도 1대1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하나.
이게 삶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잘 들리더라? 내가 1대1 대응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 내 삶에도 적용을 많이 해보는데 내가 무언가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다 가진 상태에서 그걸 다시 추가해서 가지는 건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어. 그걸 가지려면 내가 가진 그만큼의 가치를 내놔야 돼. 점점 되게 돼. 지금 당장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막 10시간씩 15시간씩 막 미친 듯이 해요. 돈 많이 벌겠죠? 건강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해지는 거예요. 바쁘면 돈은 벌겠죠. 근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의 가치는 그만큼 허비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김혜자라는 사람이 눈이 부시겠다? 그 드라마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너무 감동적인데 젊은이들한테 너희들도 뭐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예경선도 계시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는 20살이 넘은 제자들이 취업도 안 되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길을 쓰고 해도 어떤 걸 이룰 수 없을 때 김혜자가 와서 그런 얘기해요. 이 땅에 그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안 되고 힘들고 막 울고 세상 살기 싫다고 얘기할 때 그럼 나랑 바꿀래? 라고 해요. 그럼 나랑 바꿀래? 난 지금 이가 없어서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관절이 아파서 노인데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나 잘 안 보이는데 귀도 어둡고 근데 나는 돈이 많다? 나랑 바꿀래? 그럼 너희들 바꾸겠니? 안 바꾸죠. 안 바꾸죠. 그게 젊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가진 젊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얘들아 1대1이다. 김혜자도 젊었을 때 있었잖아. 젊음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많은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청춘이 있었을 때 되게 좋았는데 라고 추억을 하지만 결국 그들도 지나온 길들이에요. 누렸던 거란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취업 안 된다, 공부 안 된다, 막 나만 지금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젊음이란 그 터널 속에 있잖아요. 정말 바꿀래? 늙은 거 바꿀래? 취업이 안 되는 거 하고 늙은 거 하고 바꿀래? 바꿀 수 없죠. 그때 김혜자 그 드라마에서 했던 말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솔직히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힘든 것도 너희들 몫이고 취업 안 되는 것도 너희들 몫이고 가난한 것도 너희들 몫이고 키 작고 쌤처럼 못생기고 배 나오고 이런 것도 너희들 몫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정말 휘황찬란한 것 있잖아. 눈부신 것 있잖아. 젊음이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재밌게 사세요. 돈은 나중에 벌면 돼. 선생님 얘들아 41살 때까지 거지였어. 41살 때까지. 진짜 41살 때까지 거지였어. 그러다가 한 방에 터져서 한 달에 3천만 원도 벌어봤어요. 인생이 이럴 때 있고 이럴 때 있어. 이럴 때 있다. 그러다가 50 넘어서 이렇게 쭉 펼치면 이렇게 산 사람이나 아니면 매일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쌤처럼 40 넘어가지고 빛을 보기 바라면서 이만큼. 그래서 쭉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내려간다는 그게 운이라는 거라서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20살에 대학 졸업하고 돈 벌고 코인으로 몇십억 벌고 나는 지금 35세가 됐는데 아직도 취업 못하고 이거 50 넘고 60 넘고 쭉 펼치잖아. 죽을 때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요 같아요. 그러니 쭉 밑으로 내려갈 때 희망을 가져야 돼.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 젊음이라는 청춘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너희들한테 있잖아. 그러니 절망하면서 울지 말고요. 괜히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도 김혜자 쌤의 나이가 되면 야 나랑 바꿀래? 라고 그때도 추억하며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어쨌거나 폴리할 때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무조건 1대1 대응이라는 건 1은 지문이나 보기에 있고요. 1은 답지에 있습니다. 지문이나 보기에 있고 1은 답지에 있어요. 아울러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 바로 읽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먼저 1. 네모 치세요. 네모. 요게 소설이에요. 소설을 누가 쓰니? 작가가 쓰죠? 작가가 쓴 걸 누가 읽니? 독자가 읽죠? 독자들은 이 소설을 보면서 뭐하니? 이해하고 감상하죠? 이해와 감상.
몇 분 됐죠? 네. 15분 지났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조설은 작가가 쓰고 그걸 독자가 읽고 그걸 이해하고 감상합니다. 자습서 보면 해법이나 뭐 꿈틀이나 이런 잡서 보면 거기에 이해와 감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쭉 이렇게 문장으로 나열된 거 있죠. 그게 이해와 감상이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3년 내내 소설이 딱 나오면 무조건 소설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지문인데 영역이 뭐라 소리예요? 지문인데 영역이 뭐냐? 영역이 지문인데 쓰세요. 영역이 소설 영역인 거예요. 마치 우리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런 거 하듯이 얘는 지문이라는 걸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읽어야 할 대상이고 얘는 풀어야 할 대상이다. 소설은 소설로 보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소설에서 감을 잘 못 잡는 게 많이 틀린 게 뭐냐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설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찾아내는 게 목적이지. 3년 내내 그리고 3년 내내 그렇게 소설을 지문으로 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서 그 3월에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그 벤치에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그때는 소설 읽으세요. 재밌게. 소설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소설은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작가 걸 빌려온 출제자의 것입니다. 출제자가 지문에서 발췌해서 낸 거예요. 자, 판단적인 위기적인 결과를 발단해서 하나, 절적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중량 넣어서 하자. 그럼 누가 편집하냐? 얘가 편집하죠. 이 사람이 편집하잖아. 그래서 맨날 고선생들이 얘기할 때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출제자가 왜 발단해서 꺼내고 왜 절적에서 꺼냈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다. 작가가 아니라 누구? 출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는 독자가 아니에요. 이건 대학 가서 합시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가서 바쁘지만 미안하지만 수험생입니다. 딱 정해놓을게요. 3년 혹은 4년이면 재수지. 3년 동안 수험생으로 소설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수험생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정답 찾아서 가야 돼요. 1년의 과정을 문제풀이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소설이 아니라 소설지문이야.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출제자가 낸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독자로서의 감정들 다 버리세요. 수험생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정답인 거야 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소설 문제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들한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정답 찾기를 계속 하니까 우리 책 이름이 뭐냐? 정답 찾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 책을 쌤이 이렇게 자꾸 촬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작년에도 촬영했거든요. 근데 자꾸 계속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촬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새롭게 하고 좀 나아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촬영을 위해서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 윈도우스킬에 나와 있는 우리 앞에서부터 비문학부터 고전, 시, 소설에 이르기까지 뒤에 문구가 있지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영상으로. 언제든 필요하면 와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 언제든 필요하면 한 번 더 듣고 또 아까처럼 막 쓸데없는 김혜자가 이러면 돌리세요. 에이 또 지랄하면서 돌려서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1부는 여기서 끝냅니다.